유쾌상 깨통깨 정치 토크쇼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좀 선을 그은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 결심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헌법재판 과정에서 예. 뭔가 절차상의 공정성이라든지 뭐 반론권 보장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중대 결심하겠다 하니까 중대 결심이 뭐냐? 변호인단이 뭐 전원 사퇴하거나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하거나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아예 이 탄핵 심판이 있으나 없으나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냥 하야를 해버리는 방법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듯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또 그 변호인단이 헌재 심판에 임하는 이 태도와 여러 분위기를 볼 때는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하야할 의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하야 얘기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었으면 벌써 하야를 했겠죠. 근데 그만한 정치력이 없어요. 품격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야를 했을 텐데 사실적으로 보면 하야라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입에도 꺼내기 싫겠죠.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적인 숙적이 최대한 시간을 말하자면 그 2심 대법원까지 끌어서 그가 어떤 다음에 어떤 대권에 있어서의 어떤 정권을 탈취 못하게 하는 의도도 충분히 깔려 있는데 하야하면 누구 좋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야에 대해서 거론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한참 모르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시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요? 너무 정확한가? 하야는요, 당사자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음. 왜냐하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당에 있는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그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지지층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으니 대통령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다라는 건의를 친박에서도 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했던 질서 있는 퇴진, 그것이 바로 하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 측은 진짜 이것은 우리가 탄핵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승소할 수 있다, 이 기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야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그냥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정말 하야를 한다면 저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보지만 하야를 한다면 대승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약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이 결집돼서 어떻게 보면 당에 나아갈 길을 막는 그 효과를 차단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하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갈등의 스피커가 일주일에 2번씩 떠들고 있는 게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선에 유리할 수 있지만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하야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가 예전에 계엄 전에 대통령을 비판할 때 객관적인 정세 분석이 전혀 안 되는 분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엄 이후에 보면 객관적인 정세 분석을 떠나서 정상적 사고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을지 이 계산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박 실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야를 하면 뭐 대선 국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자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는 안 했는데 아마도 이런 말씀 같습니다. 하야라는 결단을 했을 때 국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좀 올라가겠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강한 입장을 보이셨던 분들의 입지가 좀 좁아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대선에 있어서는 득표에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글쎄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일 없을 것 같고 하야를 하면 제일 큰 건 잊혀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구구 지지자들, 뭐 김문수 쭉 나오잖아요. 탄핵 심판에서 선고 결정 나는 순간 뉴스도 사실은 제가 언론계에 오래 있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다룹니다. 뉴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고장난 아주 나쁜 스피커가 제거되는 뭐 제거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국익에 무조건 도움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옥중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박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는 지금 재판장에 나와서 이 스피커 윤석열 대통령이 떠들고 하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이제 변호인들 그다음에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를 하는 그들 이 뉴스가 되는 것이지 탄핵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서 구금 상태가 오래된다면 옥중 정치가 쉽지 않아요. 매번 가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미 영어의 몸이 된 그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어떤 정무적인 지시를 받고 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은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다. 그러니까 하야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탄핵을 공작하는 이들의 사악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을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스피커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민주당하고 무슨 뭐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러니까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보수 쪽에서 찐보수 중에 찐보수죠. 조갑재 전 그 월간조선 편집장은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탄핵 공작에 들어간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치 않고 논리는 솔직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대한 어떤 기대지 않을까. 논리는 없잖아요. 8차 변론까지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인원 요원, 그다음에 뭐 계몽령. 우리는 숱한 비논리를 보고 있는데 이들의 탄핵 공작까지 들으면서 이게 뭐 편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조갑재 편집장의 얘기는 가능성보다 당위성의 얘기 같아요. 하야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혼란스럽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대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잘못을 인정을 하고 하야하고 대선 때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보수가 대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당위성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곽종근, 홍장관 이분들과 묶어서 뭐 민주당과의 공작설 이런 것까지 제기를 하는 거다 그런 분석이셨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 이제 어제 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랑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2심 뭐가 좀 먼저 나올지도 좀 궁금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원론적인 얘기하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 일정상 보면 3월 지금 보면 2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결심 공판이 있으면 통상 4주인데 4주 안에서 당겨져도 3주예요. 그러면은 3월 한 20일 근간이면 지금 탄핵 심판 윤석열 측의 기일을 보면 두 차례 변호를 받아줬어요. 20일이고 2월 20일 이후에 1주, 2주 하고 재판 판결문까지 쓰면 한 3, 4주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한 일주일 근간이 좀 빠르잖아요. 저 탄핵 심판이 결심 공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일주일 근간으로 해서 탄핵 심판 나오고 그 이후에 선거법 나오고. 근데 한 2주 근간이라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슈 됐을 자체는. 때는 누가 뭐 여야의 어떤 측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일주일 차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탄핵 심판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각이 나올 확률이 99.99%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선법이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2심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유불리를 그때 가서 따져야 되지 않을까. 탄핵 봅니다. 기각이 99점. 인용이 인용이 인용이죠. 99.9 잘못 인용이죠. 얘기했어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이 먼저 나오냐도 중요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거를 좀 바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유죄라고 생각한 상태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 2심이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먼저 나오는 그 상황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탄핵이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기 대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전당대회에서 후보 뽑는 과정이 민주당도 한 3주 걸릴 겁니다. 대선 경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 사이에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죠.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유죄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애매한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로 나오면은 날개를 달 것이고 만약 유죄로 나온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무조건 뭐 인용이라고 보고 3월 11주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후보 등록 시작하고 대선이 시작되거든요.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을 때를 보면 처음에 선거인단 모집하고 그리고 후보 등록 시작하고 경선이 들어가는 게 약 보름 뒤입니다. 그러면은 요때쯤 그러니까 3월 25일이나 말쯤에 요때쯤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와 경선이 시작되는 게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경선 지역도 나중에 정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가져간 상태에서 만일에 2심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큰 흔들림이 없겠죠. 어느 정도 표를 초반에 많이 가져간 다음에 저는 경선 중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는데 만일에 유죄를 가정할 경우 중반 넘어간 다음이면 뭐 그대로 이재명 대선론이 될 수가 있는데 초반에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걸 제일 걱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가 일주일 늦어지느냐 2주일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도 일주일 늦으냐 2주일 늦으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죠. 근데 현재 3월 말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애매해요. 이게 일주일이라고 작은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그렇죠. 네, 지역별 네.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4월 며칠인가요? 3일인가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현재 탄핵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선고가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약 23일, 4일 요때쯤 지나서 후보가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한 35일 전이죠. 근데 그 순간을 하면 마지막 한 군데만 남았는데 2심이 결과가 만일 유죄로 나왔다? 그럼 큰 무리 없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 상황 따라서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인 분들이 많은 지역 경선하는데 나왔다. 그럼 초기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감안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냥 날짜 운에 맡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누가 뭐 바꾸거나 주도할 수는 없고.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변수가 아니라 이미 몇 달 동안 계속 예측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나는 이게 조합이 있잖아요. 변수의 조합. 탄핵 인용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유죄냐 무죄냐 기각됐을 때 유죄냐 무죄냐 이거 네 가지 조합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범죄자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겠죠. 그러면 중도층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당내 경선에서는 그렇게 뭐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상당히 좀 파괴력이 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민주당 얘기를 조금 제가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고의 2심 선고에 있어서의 영향은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면 뭐 날개를 더 다는 것이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통상 당내에서는 지켜주자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뭐 냉정하게 2심에 유죄를 받았으니까 이제 대표를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할까 그러지 않죠. 이 대표를 연임을 시키고 지탱해줬던 강성 지지층이 더 몰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그 대선 경선이 과열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거나 하는 다른 주자들은 거의 뭐 난도질을 당하는 수준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갈등의 구조가 더 넓어질 텐데 이제 민주당내는 그럴 건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이 중도 확장성에 대한 문제죠.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거는 명확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대선 기간 짧고 한 달 정도 안에서 치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 중도층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2심의 유죄를 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처럼 똑같이 바라봐 주느냐. 거기에서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가지고 있고 당의 여러 사람들과 어떤 중진이나 다른 후보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여러 가지로 좀 현재까지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요 얘기를 먼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볼게요.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났잖아요. 요때는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뒷이야기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무슨 견제를 하거나 뭐 날선 소리를 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품을 넓게 가지고 진정성 있게 반겼답니다. 환대를 했고 원래 이제 김경수 지사 자체도 말을 이렇게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분자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헌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의 그 입장차가 있었고 그것도 불편한 입장차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 얘기하는 포용, 통합, 그다음에 당내 여러 가지 그 탕평적인 사람들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었고 개헌 문제만 조금은 길게 얘기를 못했다. 다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강자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자가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 운동을 해보면 적정한 거리를 두게 되면 서로 이제 공격과 방어의 어떤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아버리잖아요. 가깝게 품어버리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사하는 게 아닌가. 좀 기분 나빠해 되지 서영조 않아요? 소장님이 검도 유단자예요. 그 얘기를 거리를 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검도에서 일족일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득이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나 세력 분포에 별 영향력이 없으니 김경수 지사를 뭐 굳이 내가 뭐 각을 세우거나 견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럼 김경수 지사님 측에서는 좀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간질하는 거야. 지금 둘이 싸우라고 이간질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는 말들이 당에 녹아내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단점을 부추겨서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없다,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 좀 녹아내려가면 민주당이 향후에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정상화되겠구나. 저는 이게 강하다고 저희가 김경수 지사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렇게 되면은요 민주당 경선은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 당 후보 선출 그냥 형식적인 추대 대회 같이 돼버려요. 그럼 경선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5김이나 나왔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잘해보.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대세론이 아주 유력하죠. 저는 한 70-80%는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여론조사가 약간 오염됐다. 극우 과대표집으로 이때 호남에서 많이 놀랬습니다. 이러다가 지는 것 아냐? 라는 얘기까지도 몇몇 일부 인사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호남 쪽 인사들이 중앙정치에 계신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의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성 아주 강한 지지층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되는 거 반대하는 이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을 했는데도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건 비호감 때문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진보층도 좀 결집하면서 그 목소리가 좀 잦아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재명 대표 대세론에는 사실은 위험 요소예요. 여기서 2심이 어떻게 나오냐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상당히 절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드라이하게 하면 절박하고 뭐 또 좋게 얘기하면 진지한 건데 그래서 본인의 비호감도도 상당히 낮추려고 하고 있고 당내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 사실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세지만 자칫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인지 어쨌든 중도 세력 확장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이 대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헌정수호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 한 세력과도 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헌정수호 세력은 어디까지예요? 뭐 계엄에 그 탄핵에 찬성을 했던 이준석 의원이나 뭐 이런 이제 보수 진영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의사를 건가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헌정수호의 그 뜻이 있느냐라는 것이고 분명한 건 전한길, 정광훈 이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동훈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광주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은 나오잖아요. 이 표면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거대하게 여야를 아울러서 그걸 구성하자는 얘기지 야당만 뭉쳐서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박수가 맞잖아. 이게 맞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힘을 합칠 의사가 있는 인사가 있을까요? 아니 저희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랑 무슨 힘을 합쳐요? 대선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선언적 의미죠. 습관적으로 하는 그 빅텐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면 원탁회의, 뭐 백낙청 뭐 이런 분들. 우리 한 40년 넘게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냥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때 당내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재명 대표가 보는 것 같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2심 결과가 정말 1심과 유사하게 나왔을 경우에 전국 지지율 한 여러 명 이렇게 열거했을 때 한 30%대에서 갇혀 있는 그 지지율이 2자를 찍거나 앞에 이렇게 막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과연 이재명 대세론으로 계속 민주당이 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의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이재명에는 없다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 빅텐트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가서 압도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은 보수 쪽의 인사들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대표랑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단히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들이 보수 쪽 인사들을 거의 1대1 마크하는 식으로 계속 접촉도 하고 만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 2022년 대선 때도 그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던 분들도 접촉을 하고 만나고 도와달라고 그랬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헌정 수호 세력 힘을 합치자 이런 표현을 단정적으로 쓴 것은 그때보다도 더 훨씬 더 강하고 추진력 있게 이것을 세력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DJP 연합처럼 그렇게 정권을 거의 뭐 분담한다라는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의 실명이 좀 궁금한데 광고 나올 때 저는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사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 얘기를 해볼 텐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원 전 장관?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예.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은 국회 소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데 조정훈 의원을 소개자로 해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에서. 그리고 또 굳이 두 분이 사진을 같이 찍었다. 같은 앵글에 들어갔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국회에 있는 뭐 저희 당 의원분들 거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조정훈 의원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소위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뭐 전 뭐 친윤, 찐윤 뭐 이런 말 써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과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같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면서 그걸 통해서 대선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중인 헌재를 향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의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긴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견제를 하는 사람이랄까요?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견제하네. 왜? 아니 왜냐면은 지금 원희룡의 대체제가 있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장관이랑 홍준표 시장이 버티고 있는 한 원희룡 전 의원의 활동 공간은 대단히 이게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님 저에게 양보해 주시고 저를 밀어주세요. 이런 식의 작업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김문수 아니면 장- 살을 수가 없어요. 김문수 장관이 양보를 하나요? 그 지금 대단히 욕심이 많아지셨잖아요. 네. 막 어제 대정부 질문 나가서 하시는 말씀, 또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은 본인도 상당히 욕심이 있다. 주위에서 아마 더 부추길 거예요. 당신이 되면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당 지도부가 좀 그분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김문수 장관도 좀 여러 가지로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견제 좀 할까요? 원전 장관은? 제일 깝깝한 분이 그분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만 없었으면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코바콩이라는 막 모욕적인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옹호해주고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많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다 김문수 장관이 가져가 버려가지고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참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보면 재밌는 캐릭터긴 해요. 그렇잖아요. 말도 재밌게 하고 어떻게 하거든요. 불편하기도 한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서울로 주소 옮긴다고 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사상 막 제수용품 사고 있는 그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큰 실수였던 것 같고 원희룡 장관의 출연은 굉장히 계산된 출연 같아요. 보니까 김문수, 홍준표 이 두 축이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큰 영역.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 등장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명태균 씨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입장이라면 제가 딱 보니까 명태균이 등장하고 특검하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이 두 분을 껍질을 벗기겠다고 덤비네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채백했죠. 네. 그러면 명태균에 젖은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물론 갑자기 좀 떠오르는 것도 있고 저는 연기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태극기에 젖은 김문수. 그러면 내가 보수 측에서는 게임을 할 만한데, 그러니까 주워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드하는 게 아니라 주워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김문수가 좀 이렇게 해서 태극기로 해서 좀 빠지고 연기처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리스크가 있으니 이 부분만 잘 활용하면 내가 이 판을 먹을 수 있겠는데 찐윤판을 그런 계산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잠깐요. 근데- 홍준표 시장 네. 변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서울로 주소 옮긴다고 해서 제수용품 어른들 돌아가시는 거 바라는 그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말씀을 있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상조회사에 가입한 거다. 그렇게 봐야죠.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주에서요?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거는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상조회사 가입한 미리미리 게 드러나야죠. 지금 들어놓은 거잖아요. 몇 달 저는- 앞두고. 저는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말고 저희 당의 이 대선 후보 경선 양상을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원내에 기반이 없는 분들만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현직 의원도 아니고 또 어떤 세력? 의원들 원내 세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착석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생각과 윤 대통령과 또 많이 가까운 분들이 또 달라요. 그렇죠? 요 두 그룹의 생각도 다른 느낌이 들고 홍 시장님은 거기서 더 멀어요. 당내 기반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직전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상태고 오세훈 시장도 애매하고 중앙 정치에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고 이런 상황을 다 봐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상황을 예상을 하고
저희 당 경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상조여사 이런 거 그런 걸 다 떠나는 그거보다 하나 더 위의 개념으로 좀 저희 당 경선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를 주목해라 이 말씀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 나와요? 지난주에도 질문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시사저널이 기사 냈더라고요. 예, 2월 봤습니다. 말에 등판한다. 예, 봤는데 그거는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3월 초라고 할 거고 또 늦어지면 3월 중순이라고 할 거고 별로 의미가 없는 기사고 핵심은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라는 게 김종혁 전 최고는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탄핵 심판 변론 마지막일 거다. 그러니까 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변론기일이 마지막이 되면 그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변론길 끝나고 선고까지가 한 2주 걸리니까 네. 그때도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늦다. 왜냐하면 바로 만약 인용이 나면 바로 스타트니까 3주 안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후보가. 뭐 그렇게 역산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2월 말이니 이거는 헌재 일정에 맞춘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날짜를 딱 2월 마지막이라고 찍으니까 그럼 뭐 2월 20 며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뭐 거기에 따라 맞춰질 거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서 가죠. 변론길이 더 추가되면 이제 더 지금 늘어나겠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옆에 이러고 있다가 눈치를 보니까 윤석 대변인 옆에 얘기, 있었어요? 윤석 전 네? 대변인 얘기가 아닙니다. 네. 다른 분 얘기인데 눈치를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어떤 상황? 왜냐하면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이든 어쨌든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목소리가 좀 잦아들고 그럼 우리 어떡하지? 라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하면서 저는 이 상당수라는 표현도 약간의 숫자가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탄핵을 반대하고 지금 여기저기 도시 다니면서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극우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에너지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서 먼저 이들과부터 싸워야 돼요. 상당히 피곤해지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쯤이면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측 내부에서도 볼 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구구 에너지가 아직도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딱 나오자마자 헌재 판결 나오자마자 60일인데 시간이 한 전 대표에게 점점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국민의힘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한 대표가 짠 하고 훨씬 나타날 수 낫겠죠.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안 되어 있다. 일단 나오는 메시지만 한 전 대표가 나오면 딱 첫 번째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찬성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정광훈 또는 부산 세계로 집교회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집회의 주장들과는 정반대 충돌이에요. 그거를 이겨내는데 사실은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걸 좀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좀 많더라. 그래서 오히려 세대 교체론이 더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시각을 잡고 보면 말씀을 드렸던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뭐 원희룡, 뭐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른데 이런 분들이 딛고 있는 땅과 한동훈 대표가 딛고 있는 땅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그 땅엔 혼자 있어요. 그 극명한 대비 효과가 나올 상황이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탄핵 인용될 경우에 거세질 어떤 저항 굉장히 열기가 뜨겁겠죠. 일정 시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대선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는 현실적인 생각을 유권자나 당원들이나 저희 지지자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예, 그때까지 상황을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 분석에 의존한다면 한동훈 대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요 열기가 극우 열기가 약간 꺾일 때 요때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꺾이고 있어요.
시점을 잘 봐야겠네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윤 대변인님께서 이제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당내 지지 기반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이런 원내예요, 지적을 원내. 예. 원내 지지 기반이 예. 탄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 지지 세력에 대한 어떤 확장 노력을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이 친한계라고 해서 당에 존재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 예. 그 사람 숫자보다 이 결속력도 더 중요하고 확장 가능성도 중요한데 지금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당 원내에 계신 분들 또 뭐 당협위원장 숫자 이런 걸로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 항상 그 계산을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번 전당대회, 21년도 이준석 전당대회 이럴 때 다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거에 천착한다고 하면은 좀 전략적으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아까 시대 교체 뭐 말씀하셨잖아요. 세대 교체, 네. 세대 교체, 뭐 시대 교체. 네. 네. 그 부분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느냐의 차이지. 똑같은 정치 보고 싶어 하시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니, 그 그래서 점을 집중해요. 지난주에 네. 그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 예. 이준석 전 대표랑 혹시 좀 이렇게 합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쭸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질문 못 드렸는데 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에 뭐 카카오 택시 논란도 있고 재밌는 기사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1, 20년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에 중요한 인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당장은 못 말씀드립니다. 합친다라는 말씀을 네. 길게 네. 하셨네요. 이준석 알겠습니다. 대표가 상당히 독자 출마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를 합치려면 같이 하려면 정말 많은 거를 국민의힘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까? 장소의 말하면 20년이 걸린다는 소리죠. 아우. 합치려면. 10년도 얘기했잖아요.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 합치려면. 20년이면은 제가 조금 있으면 환갑되는 나이. 오. 이게 그때 가서 한번 이준석 다시.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합치려면 한 10년은 걸린다는 게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둘은 이게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합쳐질 수가 없는 정치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짧게 가져갈게요. 한동훈 추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당 대표가 내가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거를 막고 이걸 내란과 같은 걸로 비교를 해가지고 나에게 반대를 해? 안 되겠다. 여인영 사령관 한동훈 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랑 다 연락하고 이렇게 수습하고 당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 기분 나쁘니까 추가 자보가 노상원 수첩 보면은 이 자보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일리지 한 번 더 쌓아진 거 그렇게 보여져요. 이게 계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이렇게 한동훈 추가 뭐 이렇게 얘기가 증언은 나올 그렇게 가능성이 나왔죠. 높다는 거잖아요. 증언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증언은 10시 30분과 40분 사이, 그러니까 계엄 발표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죠? 누구한테 조지호 청장에게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10시 49분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반헌법적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시간은 명확치 않은데 그 뒤인 것 같아요. 10시 다시 50분, 전화 와서 10시 다시 50분 전화 와서 얘기해요. 한동훈 추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TV를 보다가 한동훈 추가해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여인영 사령관이 예. 그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김용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일 거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추가하라 그렇게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명단도 결론은 윤 대통령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다 윤 대통령 측에게 그런 깜짝 사실관계가 놀랐던 밝혀졌다.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지금 어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언을 했죠. 윤석열 측 대리 쪽의 요청으로. 거기에서 비상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듣는데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인적 가정사. 그러니까 가정사는 김건희 여사 외에는 없잖아요. 자식도 없고 두 분이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이잖아요. 개인적. 아, 이번 비상계엄이 어디 중국집에 주문하듯이 누구누구 잡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 더 추가하고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큰 맥락이.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엄중한 국가의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가정사를 통해서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더 다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추가는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추가하고 잡아들이고 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의 목적 자체가 개인적인 원한과 감정을 풀려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후에 윤 대통령 만났을 때 네. 왜 나를 체포하라고 했냐라고 물었더니 포고령을 위반했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답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맞죠. 만약에 그 명단이 체포 명단이었으면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물음에 윤 대통령이 원래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추가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 없었고 체포 명단 그런 체포에 대한 얘기는 한 대표는 대상이 아니고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포고령 위반 때문에 그런 걸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이게. 맞아요.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회가 계엄령 이후에 정치활동을 정치활동을 발언했잖아요. 해버린 거 아니에요? 발언이 그렇죠? 정치활동.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이 위법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그거를 체포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그렇죠. 했다는 거지요. 예. 앞서 소영주 소장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저는 관상이 안 좋아 체포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본인이- 포고령 위반인가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고령 위반이라고 해서 또 대통령이 어쨌든 한 대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끌어내라 국회 의결 못하게 하라 이런 건 없었다. 이걸 정확히 반박하는 거죠. 포고령 위반이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면 포고령 위반이겠지. 라고 했으면 그 포고령이 실효적 명령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첫 번째 문장이 국회 모든 정치 활동을 그만 했어? 그럼 막겠어. 잡아내겠어.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아니다 없었다. 질서 유지 경비 차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전 장관에 대해서도 인수위원장 맡기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140여 명의 여당 전현직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다. 내가 전화번호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진전이 될까요? 좀 짧게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 말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품이 한 80 되고 사실이 한 20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을 거는 그 황금볼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좀 저는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거는 막 홍준표 뭐 오세훈에 대해서 껍질을 벗겨놓고 다 뭐 낱낱이 해내겠다 막 으름장을 강하게 하잖아요. 원래 센 단어에 세게 나오면 별로 그렇게 나중에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마음대로 하라는 아니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좀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배신감에서의 분노 표출이지 않을까라는 것은 있으나 저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이 두 부부가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USB 음성, 육성 뭐 그다음에 증거 카카오톡 내역들이 대통령과 나누는 게 지금 국정의 개입과 총선 개입의 문제지. 지금 뭐 나머지 뭐 140명의 의원들 전현직 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시장 있다. 이거는 따지면 명태균 황금폰의 주요 이슈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그렇죠. 내용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많이 있겠죠. 우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뭐 명품백에서도 들었고 뭐 영상들 저 이명수 통화에서도 들었고 그 말하기도 좋아하고 문자하기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라서 아주 다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되고 국정원장한테도 문자 보내는데 그 누구한테 뭘 못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창원지검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 정국이어가지고 뭔가 지지부진한 일단은 거 아닌가 폰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른바 황급폰이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됐을 때쯤에 요때 이제 나왔던 게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폰은 선별 작업이 끝났고 여기서 선별 작업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구분해 놓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 변호인이 필요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쓴 폰들에 대한 선별 작업도 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이 선별 작업도 좀 더 빨리 하고 예. 더 그래서 혐오점도 더 명백하게 또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주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인력을 투입할 건 지금 대통령도 어차피 돼 있고 예. 그건 모르겠다면 또 그건 또 어떻게 볼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평검사 인사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데 한 중립적인 법조계 인사에게 물어보니 2월이 원래 또 평검사 인사철이어서 예, 예. 그걸 가지고 보통 다른 사건들도 평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장검사나 팀장 하는 이정 팀장이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또 그렇게 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애매한 건 사실은 저는 볼 때 그래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 내용이 나온다. 디올백만한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가 거의 뭐 압도적인데 이미 약간 무감해졌고 아마 정치권 민주당에서 관심 있는 건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일 건데 검찰은 사실은 여사가 일단 먼저거든요. 근데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쪽은 거의 진척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고인도 불러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과 여사가 먼저기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제가 보고 있어서 대선 기간 중에 이게 나올까? 그러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대단히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접근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내팽개쳤어. 나를 상대도 안 해줬어. 나 모욕감 느꼈어. 야, 지금 뭐 대선 후보 경선 나온다고 내가 이제 회방 나야지. 이런 감정의 표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로 명태균 씨도 공격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밝힌 거는 과일 상자 생일 때 보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있다면 뭐 문자라도 하나씩 내놨을 텐데 없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다. 그냥 과대망상 허풍쟁이가 그냥 욕하는 거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이탈표가 친한계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그거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치면 저희 당이 대선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예요. 계속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거고 저희 당에 뭐 압수수색도 들어올 거고 대선 주자 예를 들어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에 대해서도 뭐 소환 통보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당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당이 망하는데 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친한계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한동훈 대표가 당 대선 후보 되는데 유리하게 만들려고 뭐 그 얘기 아닙니까? 당이 망하는데 후보돼서 뭐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고 그 정도까지 저희 당 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땐 윤 마음은 대변인님이 굴뚝 같지만 가능성을 이 정도 예측하셨네요. 굴뚝이 어디 있어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